네, 담담 타타. 네, 오늘은 고위급 접촉 타결 후 새로운 남북 관계를 전망하는 긴급 좌담을 준비했습니다. 조성열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박사, 김영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김성민 자유북한방송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고위급 접촉이 타결된 후 의사조치 해제 문제가 새로운 이슈로 지금 부상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천안함 폭침 관련된 정부의 북한에 책임 있는 조치가 있어야 이 의사조치 해제를 검토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을 아주 원칙적인 입장입니다만 밝혔습니다. 이게 어떤 뜻인지요? 먼저 지금 지난 8월 4일 발생한 목함지뢰 네. 사건에 대해서는 북한 측이 유감 표명을 했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오이사 조치의 직접적 원인이 됐던 천안함 폭침 사건에 대해서는 북측이 자기 책임을 이제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네 소행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강변하고 있죠. 오이사 조치 해제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정부로서는 이제 북한의 어떤 그 도발을 시인하고 책임자에 대한 처벌 이런 부분들을 이제 요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책임자 처벌 물론 요구는 합니다만 실제로는 이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 정도면은 우리도 오이사 조치 해제를 검토할 수 있다 이런 뜻으로 일단 읽히네요. 네, 일단은 이제 무엇보다도 사과에 앞서서 시인이 제일 중요한데 북한이 그동안 부인해 왔기 때문에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이제 시인과 사과 정도 선이면은 어느 정도 타협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김영현 교수.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이번에 육경 합의문에서도 봤습니다만 우리 국민의 기대치와 실제 그 협상의 문구는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것은 남관계 현실, 그다음에 남관계에 앞으로 풀어가야 되는 그런 미래 영역까지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역시 오이사 조치 문제도 그와 좀 유사한 부분이 있다고 보이는데 북한이 천안함 관련된 부분에서 사과나 이런 부분들을 직접적으로 할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문제를 얼마만큼 어느 수준에서 그 국민적인 정서와 상당히 근접한 상태에서 그 북한의 사과를 받아내느냐는 부분. 이 부분은 앞으로 과제입니다만 어쨌든 그것이 쉽지는 않다. 물론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만 또 이제 그 과정에서 또 중요한 부분은 사실은 의사조치 해제 문제까지 가기 위해서는 또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랄지 금강산 관광 재개랄지 이런 것들이 같이 가면서 오이사조치 해제 쪽으로 점진적으로 가는 그런 것들을 또 모색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근데 북한이 이거를 그동안 발뺌해오던 것을 자기들의 소행이라고 시인하고 그리고 잘못했다고 사과하고 앞으로 그러지 않겠다고 재발 방지 약속을 하는 거 이거를 끌어내는 게 쉽지 않다는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우리가 선제적으로 주동적으로 사회자 조치 해제를 해버리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를테면 당장 새정치연합의 문재인 대표가 그런 주장을 공개적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문재인 대표의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우리 정부가 또는 남측이 우선적으로 좀 통 크게 접근을 하자. 그러면서 남관계를 우리가 주도하면서 문제를 풀어가면 그 이후의 일련의 과정들 속에서 남관계 개선되는 흐름 속에서 천안함 사태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근본적인 것들을 또 해결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차원의 접근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현재 상황에서 이제 국민적 정서라고 하는 부분이 또 존재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단계적 접근, 그러니까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를 우리가 끌어낸다면 북한의 또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그 부분을 또 우리가 그 북측에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를 끌어내기 위해서 금강산 관광 재개를 우리가 또 그 북측에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고 보고 그 흐름 속에서 오이사 조치 해제가 그 긍정적이고 남관계 개선의 흐름 속에서 오이사 조치가 전향적으로 풀려가는 이런 것도 저는 생각해 봐야 된다고. 그러니까 주동적으로 바로 우리가 해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북한의 사과, 재발 방지 약속 이런 것들이 앞에 선행돼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봤을 때 김정은의 북한 그렇게 과거처럼 그렇게 세게 나오지 못하는 상황에서 가능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이번 사건을 놓고 봐도
정말 큰일 낼 것처럼 하다가 결국은 마지막에 꼬리를 내리는 상황을 봐서 네. 대한민국이 좀 더 전략적으로 그리고 좀 더 그 깊이 있게 대상을 하면 김정은 정권이 지금 그렇게 과거처럼 세지 않다. 그래서 뭐 처벌까지는 못해도 사과 정도는 하지 않을까. 네. 거기까지 이끌어내는 게 지금 현 정권의 과제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의사조치 해제 문제는 뭐 민간 교류 활성화라든지 이번에 합의한 6개 항이 실제적으로 의미가 있게 하기 위해서 거쳐야 될 무슨 관문 같은 건데 네. 어쨌든 이 의사조치 해제를 위한 뭐 고위급 회담이 따로 논의가 될 수도 있겠죠. 자, 그런데 조금 전에 김영현 교수는 이제 그거 바로 우리가 주동적으로 이거 조건 없이 그냥 해제하는 것은 아마 국민 정서상으로도 또 여러 가지 전략적 고려를 하더라도 뭐 적절치 않은 것 같다.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보셨고 오히려 좀 점진적으로 우선 이산가족 상봉부터 풀고 그러다 보면은 금강산 관광 그 재개 문제까지 우리가 풀어줘야 되고 이렇게 흐름을 만들어가다 보면 의사조치 문제에도 자연스럽게 접근할 수 있지 않냐 이제 이런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자연스러운 흐름이 만들어지면 북한도 상당히 포괄적인 수준에서 뭐 유감 표명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또 자기들이 호응을 해줄 수도 있고 이제 그걸 또 우리가 유도해 볼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김영현 교수의 분석에 따르면 우선 1차적으로 이산가족 상봉을 좀 실효성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죠? 네네. 이게 이제 그 첫 다리가 되는 셈인데 네네. 이거 우리가 어떻게 접근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사실 이제 이산가족 상봉 부분은 뭐 민족 위험원이기도 하면서도 사실 생물학적으로 그 최대한 빨리 많은 인원이 그래요. 만나야 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 우리 국민들의 정서는 일치돼 있다라고 보는데요. 네. 문제는 이제 북한 쪽입니다. 북한이 이산가족 상봉에 대해서 늘 그동안 다른 남북관계의 그 뭔가 선물 보따리와 이것을 교환하는 것으로 인식을 해왔던 게 사실입니다. 네. 과거에 보면 식량 비료전과 이산가족 상봉은 사실상 연계된 것이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지금 북한 입장에서 이제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도 이야기가 나올 건데 중요한 것은 이산가족 상봉을 횟수와 인원을 대거 늘리고 그다음에 이산가족 상봉에 지금 뭐 대통령께서 이야기하신 부분 같은 경우는 전체 이산가족 우리 쪽 명단을 북측에 넘기는 것도 또 북측의 이산가족도 우리 측에 명단을 넘기고 그래서 서로 생사 확인하고 그렇습니다. 생사 확인하고 편지 교환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함께 가야 되는 것이죠. 화상 상봉도 같이 하고 그래서 이제는 다차원적으로 그러니까 이산가족 상봉은 금강산에서 뭐 1000명 단위랄지 이렇게 좀 할 수 있으면 최대한 하고 화상 상봉도 동시에 예를 들면 뭐 판문점에서 한달지 개성공단이나 또 특정 지역에서 사는 그러면서 또 그 생사 확인 문제는 또 행정 단위에서 해내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과정에서 그동안 어쨌든 북쪽에다가 우리가 뭐 여러 가지 형태로 경제적 메리트를 주어왔단 말이죠. 네네. 그러니까 그걸 차제에 뭐 국민적 동의와 합의가 필요하겠습니다만 뭐 그렇게 좀 과감하게 하는 것도 방법이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과거 그 이명박 정부에서 남북 이산가족 상봉에서 2번 있었습니다. 네. 근데 당시 이제 지금 김영현 교수가 계신 것처럼 과거에는 식량 지원하고 또 이산가족 상봉이 암묵적으로 연계가 돼 있었는데 예. 이명박 정부 때는 이제 2번의 이산가족 상봉이 있었지만 실제로 식량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북한이 매우 이제 강한 입장을 취하고 있고 이번의 경우는 이제 우리 정부가 정례화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들이 이제 북한으로서는 아마 금강산 관광이라든지 이 부분과 연계시킬 가능성이 많고요. 그래서 우리 당국자 입장에서도 이번에 이제 그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도 의제로 올려놓겠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일괄 타결 수준으로 갈 수도 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산가족의 정례화, 상봉 정례화라든지 또는 생사 확인과 우편 교환 여기까지는 우리가 좀 만들어가 볼 수 있겠다 그런 기대가 있으신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정부로서는 이제 지난번 8.15 경축사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얘기하셨던 이산가족 상봉 문제 외에도 3대 소통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생협력이라든지 또 환경협력 그리고 이제 문화협력 이 부분들도 아마도 패키지로 같이 협의를 하려고 하는 게 이제 우리 정부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김성민 대표, 이게 이산가족 상봉을 하면 뭐 이게 워낙 인도주의 문제고 정말 인륜, 천륜의 문제니까 뭐 우리야 어떻게든 넓혀서 또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많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이렇게 가야 될 텐데
북한 입장에서는 이게 무슨 부담이 좀 될 것 같아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어떤 것 같습니까? 북한 입장에서 이 이산가족 상봉 문제는. 북한에서는 일단 남한 사람들과의 접촉 자체가 북한에서는 부담으로 작용을 하겠죠. 저 같은 경우에 제가 이산가족인데 저희 아버님은 어머님과 동생들을 못 만나고 돌아가셨고요. 막상 또 제가 와보니까 할머니와 또 작은 삼촌이 돌아가셨고요. 지금 이런 고통을 안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예. 저는 북에서도 남에서도 이산가족 상봉만큼은 다 점진적으로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에서는 계속 꺼리거든요. 뭐 한국에 와서 제가 보니까 지원을 해야 한다는 형식으로 나왔고 실제로 지금 같은 형국에는 정말 모든 사람이 빨리 만나지 않으면 못 만날 판인데 그렇죠. 북한으로서는 남한 사람 만나는 것 자체가 부담스럽고요. 그리고 지방에 있는 사람들을 평양으로 데려오는 것도 참 환경적으로 힘듭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지원을 해서라도 난 저는 지원을 해서라도 이번에 정말 포괄적으로 다방면적으로 해서 이분들이 소원을 풀어야 되지 않겠냐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이게 좀 이 비용이 든다면 그 국민적 동의를 좀 얻는 것을 전제로 좀 과감하게 좀 생각을 해볼 필요도 있다. 네. 일단 이 이산가족 문제 정례화, 뭐 생사 확인, 우편 교환 이게 한번 이렇게 깊이 가면 사실 아무리 북한이 변덕스러워도 이걸 되돌리기가 쉽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되돌릴 수 없는 데까지 좀 밀어붙이는 이런 전략도 좀 우리가 구사해 볼 때도 되지 않았냐. 이번에 제가 개성공단 문제를 보면서 그 생각을 다시 한번 했습니다. 이 뭐 일촉즉발의 군사적 긴장 속에서도 개성공단의 출입경은 어쨌든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정말 개성공단이 남북 간의 이 평화로 가는 어떤 이 정말 좋은 이 디딤돌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 점에서 이산가족 문제도 좀 그렇게 접근했으면 좋겠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이번에 그 남북 간 합의에 만족한다는 의견들이 상당히 높습니다. 뭐 당연한 얘기겠죠. 뭐 사실은 뭐 전쟁이 터질 것 같이 갔다가 우리 정부가 주도성을 행사하면서 이 타결을 한 것이니까요. 잘했다는 응답이 60.9%로 직결됐습니다. 잘못됐다가 16%에 불과하니까요. 자, 그런데 그러면서 이번에 이 신안보 세대라고 하는 단어가 새로 생길 정도로 우리 젊은 청년들 이 군에 갔다가 지금 제대를 전역을 앞두고 있는 이 청년들이 제대 연기를 한 50명 이상이 하지 않았습니까? 뭔가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같이 한번 뭘 해보자. 좀 통합의 어떤 바람을 만들어 가는데 상당히 좋은 그 계기가 된 것 같아요. 지금 이 문제는 우리가 몇 가지 차원에서 좀 진지하게 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문제입니다. 네. 다시 말씀드리면 안보의식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 20, 30대에 과거에 비해서 새롭게 형성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은 한편으로는 그 국가 안보라고 하는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하나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은 지금 남북 관계는 하나는 안보의 대상이기도 하면서 또 하나는 협력의 대상이기도 하고 한편으로 우리가 우리 체제를 지켜야 되는 부분도 있으면서 또 북한과의 통일을 준비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어떤 식의 통일, 어떤 식의 남북 관계를 가져가느냐 하는 부분이 대단히 중요한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는 안보, 하나는 평화 또는 하나는 북한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우리가 그 리더십을 행사하는 문제가 하나 있고 또 하나의 측면은 그들과의 공존이라고 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안보의식이 강화되면서도 젊은이들의 평화의식, 그다음에 통일과 관련된 부분에서 어떤 식으로든 북한과의 또는 북한 주민들과의 관계를 적극적으로 풀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균형감 있게 갈 수 있는 이것을 우리가 또 고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요. 예, 김성민 대표. 제가 이제 이 탈북한 분들하고 인터뷰를 할 때마다 그분들이 꼭 잊지 않고 지적하는 게 안보 불감증이에요. 도대체 내려와 보니까 이래서 어떻게 나라가 유지되는지 모르겠다. 걱정스럽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번 상황에서 보면은 사실 이 신안보 세대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말이죠.
이게 안보가, 그러니까 민주주의 국가에서 안보라고 하는 게 이런 거구나라고 하는 것을 일깨운다는 점에서도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행동들이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사실 부상당한 지뢰대원 두 분의 인터뷰를 들으면서 네. 야, 내가 저런 사람들을 향해서 성불을 겨눴던 사람이었지 하고 자책도 느꼈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탈북자들은 대부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그냥 이런 젊은이들 가지고 뭘 전쟁을 하냐 이런 생각도 있었는데 이번에 정말 크게 저도 감동을 받았고요. 예. 그리고 또 다른 측면에 이런 것도 있죠. 이번에 북한에서 막 도발 막 이러고 밀고 들어올 때 북한에서는 아마 그런 걸 믿었을 겁니다. 과거처럼 저들이 조국 통일 3대여서라고 하는 남선 혁명 역량이 도와줄 줄 알았는데 전혀 안 도와줬거든요. 그래요. 예. 저도 참 신기하게 바라봤는데 왜지 정치권도 같은 목소리 내고 특히 이번에 젊은 청년들이 군인들이 나선 걸 보면서 저는 아직 그 이유를 찾지 못했습니다만 정말 이런 젊은이들의 그 정신이 사실 북한 당국에는 큰 타격이 됐다 이번에. 예. 무엇보다 큰 타격돼서 저들을 정말 주춤주춤하게 하고 이런 식으로 저는 바라봤습니다. 예, 조선님 박사. 예, 이게 단기적으로 본다면은 이제 아마 금년 6월에 개봉한 연평해전이라는 영화의 효과도 있을 것 같습니다. 600만 명 이상의 관람객을 기록했는데 또 이제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이제 1999년 이제 서해 교전 이후에 우리가 북한에 계속 당했다는 인식이 굉장히 강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북한의 실체를 잘 모르고 있다가 금년 들어와서 이제 영화가 개봉도 이러면서 이제 상당히 좀 북한에 대한 인식이 달라진 것도 있고요. 근데 또 하나 이제 우려되는 부분은 사실 최근에 2030 세대를 이제 신안보 세대라고 얘기하셨지만 사실 거꾸로 얘기하면은 별로 통일에 대해 별로 관심이 없는 세대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북한에 대한 적극적 통일 의지라기보다는 북한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전혀 우리와 다른 체제와 어떻게 보면 심하게 얘기하면 다른 국가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가 당했다고 하는 인식이 좀 강한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한편으로는 이제 긍정적인 요소가 지배적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2030 세대들의 어떤 통일에 대한 의식 이런 부분 오히려 또 반복 의식 이런 것들에 대한 투영이 아닌가 하는 이제 우려도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북한이 대화 통일의 파트너라고 하는 인식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데 아무리 군사적 긴장이 고조돼도 늘 한편으로 그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게 오히려 자꾸 적대적이고 배타적이고 완전 우리하고 다른 이렇게 생각할까 봐 좀 걱정된다. 예. 아까 김영환 교수도 그 두 가지 상반되는 양측면을 어떻게 조화시켜 나갈 거냐. 이게 쉽지 않은 과제다 그러셨죠? 그렇습니다. 사실은 지금 조성열 회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의 남관계를 바라보는 우리의 눈은 어차피 한편으로는 이번에 군사적 긴장이 극도로 고조되는 이 상황을 우리가 한편으로 목도하는 부분이 있고 네. 그러면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개성공단은 또 돌아가야 되고 또 남북관계에서 지금 사실은 이번 사태 때 북한의 우리 유소년 축구단이 평양에 있었습니다. 그 평양에 수십 명의 우리 학생들이 있었거든요. 그 학생들이 25일 날 돌아왔으니까 어제 돌아왔나요? 그만큼 남관계는 또 교류협력이라고 하는 부분이 또 하나 분명히 존재하고 있고 또 그들과의 그 공존과 공생 그것을 통해서 서로 상생하면서 통일을 해야 되는 그런 우리의 또 파트너이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늘 염두에 두고 남관계의 부분들을 생각해야 된다. 특히 이 남관계에서 우리가 협상을 하고 회담을 합니다만 일부에서는 100대 빵을 요구합니다. 우리가 무조건 다 이겨야 된다라고 요구하는데 제가 보는 견제에서는 남관계는 55대 45, 45대 55, 50대 50. 오히려 45대 55 정도가 우리가 결국 이기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너무 많이 이겨도 그렇습니다. 그건 이긴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남관계는 이게 적대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지만 사실은 어쨌든 그것을 수렴해서 통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 문제는 어떻습니까? 조성열 박사님. 이번에 이제 한편으로 고위급 접촉이 진행되고 있는 중에 북한은 북한대로 자신들의 군 전력을 한번 전개를 해봤잖아요. 이 잠수함도 한 50척 이렇게 내보내기도 하고 포병을 2배 이상 전력 정강을 하기도 하고 또 공기 부양정도 가까이 갖다 대고 이러면서 물론 우리 군도 거기에 적절하게 대응했고 또 한미 연합 전력이
전력 자산이 또 적절하게 또 전개를 해서 압박도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과정을 쭉 겪으면서 거의 실전에 방불할 정도의 군사력 전개를 양쪽에서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 그 갖고 있었던 작전 계획에 조금 보완하거나 조금 좀 수정해야 될 부분이 혹시 생기지는 않았을까? 뭐 이런 논의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지금 우리가 그동안에 이제 북한이 1990년대 이후에 상대 경제난에 시달렸고 네. 또 거기에 대해 상응하기 위해서 이제 핵무기를 개발하고 미사일을 개발했지만 재래식 전력은 상당히 낙후된 걸로 평가를 했습니다. 네. 실제로 국방비를 보면 우리의 40분의 1에 이제 불과하거든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이제 우리가 북한의 어떤 그 국지적인 도발은 있었지만 전체적인 전력을 우리가 압도한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뜻밖의 북한이 준전시 상태를 선포한 이후에 북한의 군사 전개하는 능력을 봤을 때 네. 상당히 이제 우리가 예상했던 거와 다른 굉장히 공격적이고 전진 배치되는 이런 모습을 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김정은 정권의 취약성을 얘기했던 많은 전문가들이 오히려 김정은이 북한의 최고사령관으로서 상당히 군 전체를 이제 통솔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이제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항상 대비한다고 하면서도 국력의 격차라든지 군사력 격차, 또 한미 연합 전력에 대한 어떤 자신감 이런 거로 해서 다소 북한을 과소평가했던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좀 다시 우리의 어떤 작전 계획을 재검토하는 좋은 계기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차분히 복귀하면서 예, 그렇습니다. 과연 저쪽이 공규부행정을 뭐 서해 도서에 상륙을 시켰을 때 우리가 충분히 그걸 격퇴할 준비가 되어 있었는가? 예, 근데 이런 식의 복귀를 통해서 우리 전력을 좀 보강하고 보완해야 될 부분들은 좀 빨리 해나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요, 이번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사실은 우리 정부가 주도권을 행사하면서 이 타결을 이끌어냈습니다. 그 과정에서 김정은 제1위원장의 그 리더십 실력이 좀 바닥이 났다. 뭐 이렇게도 평가가 됩니다만 어떨 것 같습니까? 김정은의 그 북한에서의 지위가 이번 사태를 경고하면서 좀 더 견고해졌을까요? 아니면 좀 이게 허점이 드러났다고 봐야 되나요? 외적으로는 허점이 크게 드러났다고 보고 있고요. 내적으로는 또 견고하게 작업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분명히. 제가 뭐 탈북자로서 바라보기에도 예. 김정은이가 뭘 바라고 이번에 했다는 게 눈에 보이거든요. 네. 과거에 김일성이나 김정일 전혀 안 보였죠. 사람들 혼란시키고 이번에 김정은의 목표는 학성기 방송 중단이었습니다. 그래요. 를 위해서 앞서 말씀했지만 전시성 이동을 쫙 했죠. 저도 93년에 그 준전시 했을 때 북한에 있었는데 네네. 사실은 지금과 거의 같은 움직이었습니다. 네. 이제 대해서 일제대로 나오고 뭐 비행기는 더 뜨고 많이 함선은 잠수함은 밑에서 숨고 이런 것들이었는데 이건 그냥 싹 다 드러내고 그냥 앞으로 해서 네. 나가서 더 나갈 수는 없다는 걸 김정은이 모를 수가 없지 않습니까? 미군도 있고 합동훈련 기간이고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이제 그 목표를 끌어내기 위해서 회담을 갖고 중지시켰는데 이걸 얼핏 보면 북한 사람들은 지금 장관님 손가락을 하고 있지만 네. 외적으로는 정말 저 한계가 확 드러났다고 보기 때문에 아하. 이 외적인 요인까지 북한 주민들이 알게 될 날이 있을 거고요. 이렇게 네. 될 때 김정은은 좀 더 짧아지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게 시간이 다 돼서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김 네. 교수께. 어쨌든 이번 군사적 긴장 위기 상황을 우리 정부 또 박근혜 대통령이 잘 관리해서 대화로 타결을 해냈습니다. 그리고 다음 달 2일, 9월 2일 날 네. 중국에 가서 시진핑 주석과의 한중 정상회담을 합니다. 그리고 네. 9월 3일 날 전승절 참석하고 군사 퍼레이드도 참관하는 걸로 그렇게 네. 이제 결론이 난 것 같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중국 방문은 예. 예견돼 왔던 부분들이었고, 다만 이제 그 열병식에 참가하느냐 마느냐 네. 이런 부분들의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한중 관계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제 한미 동맹을 우리가 강화하면서도 한중 협력이 또 하나의 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한국과 중국과의 경제 협력도 그렇고. 북한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도 그렇고 통일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그 중국과의 협력 속에서 그 한중 관계를 강화시켜 나가는 이런 차원에서는 네. 대통령의 참석과 열병식
그 참석은 예. 저는 적절한 결정이었다. 예. 그렇게 봅니다. 좀 뭐 박근혜 대통령이 좀 다소는 좀 편안한 마음으로 중국을 방문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과정에서 중국이 보여준 보이는 또는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역할들 이것에 좀 주목해서 한국 중국 간의 좀 전략적 동반자 관계 이게 좀 내실 있게 좀 잘 다져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